자, 마이크가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쟁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문제, 자, 최근 문제에서는 비율 임대차까지 한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됐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부동산의 관리, 분류부터 이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일 쉽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관리의 분류, 해서 먼저 주체에 따른 분류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체에 따른 분류, 누가 자, 이 부동산을 관리하느냐 해서 건물주가 하는 관리, 이걸 자기 관리 또는 직접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관리 업체에 맡겨서 하는 관리를 가리켜서 위탁 관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관리를 가리켜서 혼합 관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해서 자, 장점, 단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고, 이 문제 나오면 그냥 무조건 거저주는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장점과 단점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 색깔들을 따로 입혀놓은 이 포인트를 외워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건물주가 혼자서 하는 관리, 이걸 자기 관리 또는 직접 관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직접 관리, 건물주가 직접 관리한다 라고 해서 직접 관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해서 자,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니까 따로 비용 안 들어가죠. 인건비 절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임대차라든가 이런 내용 자체를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제시합니다. 단점은요,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뭐 건물 관리라고 하는 게 뭐 대형 빌딩도 아니고 뭐 3, 4층짜리 건물이라고 전제했을 때 뭐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늦게 기어 나오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타성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관리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기억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택배하시는 분인데요. 그 건물에 오전 시간대 택배를 들어가시나 봐. 그런 호스가 있잖아요. 근데 좀 할아버지가 맨날 이제 그 후줄근하게 옷도 입고 되게 가난해 보이는 그런 할아버지가 그 1층 건물에 인형 뽑기, 여기 이제 맨날 몇천 원씩 넣고 인형 뽑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택배 이 아저씨가 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분으로 생각을 해서 음료수 좀 사다 드리고 등등등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물주였다 해서, 건물 얼마나 심취했으면 인형 뽑기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걸 우리가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다.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위탁 관리 더 간단해요. 그래서 전문 관리 회사에 맡겨서 하는 관리를 가려서 위탁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탁 관리 관련해서는 자격증이 있죠. 주택관리사 보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에서 바로 중개업에 일정한 요건에서 투입이 될 수 있죠. 실무교육 받고 하면은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비해서 주택관리사 보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관리사 보로서 일정 경력을 쌓아야지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또 건물의 관리 사무소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뭐죠? 사고 판다고 그래요. 그 자리 자체를. 그래서 권리금 주고서 사고 파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위탁 관리라고 관련한 개념인데, 나중에 중개사증 따고 나서요, 민법이 중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법이 중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5개 과목 중에서 2개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가니까 여분으로 자격증 하나 더 따시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짓 그래 하지 마요. 공부는 지금이 마지막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위탁 관리, 자, 전문화된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전문화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관리 비용이 높고요, 기밀 유지에 불리하다. 해서 이게 결국은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 자, 비교하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 관리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자기 관리 또는 직접 관리와 위탁 관리를 섞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 해서 자, 위탁 관리 편의를 활용할 수 있다. 뭐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지. 근데 특이한 거 볼까요?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게 이제 굳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런 내용이죠. 자, 요건 시험을 위한 시험이니까 이 표현 자체가 저는 솔직히 별로 심정적으로 공감이 가지 않아. 자, 개인적으로는 가지 않아.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건물주가요. 건물주가 자, 출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 관리 업체에서 직원 3명이 출근을 해서 이 건물주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관리, 이런 것을 가리켜서 혼합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혼합 관리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서 만약에 건물주가 안 나와 있으면 자 직원만 파견돼 있으면은 내 건물 아니니까 조금 이제 애들이 일체를 개판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건물주 조물주 밑에 있는 건물주 그분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빡시게 굴러가겠죠. 이걸 우리가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자 단점으로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모든 학기론 교재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렇게 가십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뭐 그냥 처음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말을 만드는 거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건물주가 86세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가끔 깜빡깜빡해. 근데 꼭 86세라서 깜빡이는 게 아니라 건망증 비슷한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나와서 하니까 애들이 일을 빡시게 하는데 가끔 이 양반이 깜빡깜빡 얘기했던 거 잊어버리고 안 했는데 했다고 우기고 이런 사례가 있어. 그래서 86세 어르신이 새벽 6시에 출근하셔서 직원들 8시에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뭔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시켜서 일 뒤지게 해서 끝날 때 보고했더니만 내가 그런 거 언제 시켰냐 요렇게 나오십니다. 깜빡한 하신 거지. 그래서 얘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직원이 어떻게 하냐면은 시켜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안 시켰는데 우겨버리는 거야. 이런 게 뭐가 된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억지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혼합관리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 두 개가 모순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도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합관리. 그래서 혼합관리 이렇게 하면 되게 딱딱 끊어지니까 간단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문장이 겁나 길어. 그래서 끄트머리 단어를 보셔야 돼. 점점점을 혼합관리를 한다. 점점점 위탁관리를 한다. 점점점이 엄청 길어.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특히 혼합관리가 어려워.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관리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는 자기관리. 건물주가 직원을 파견 받아가지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권리. 이거 두 줄 반이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걸 바로 자기 관리라 부른다. 직접 관리라 부른다. 이렇게 장난치게 되면 읽다 보면 분명히 자기 관리에 관한 내용 또는 위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기출문제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지만 혼합관리라고 하는 개념 하나 같이 길게 나온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해서 놓칠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자 부동산 관리 분류 중에 주체에 따른 분류라는 개념 체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영역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두 개가 약간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 얘기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터지냐면 자, 부동산 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어떤 사람은 자, 부동산을 관리라는 것은 주체에 따른 분류해서 자기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와 그다음에 영역에 따른 분류 점점점으로 구분한다. 딱 두 개만 얘기하는 거야. B라는 학자는 또 다른 학자는 주체에 따른 분류와 내용에 따른 분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근데 출제위원들은 여러 개 교재를 참고를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 따른 분류와 내용에 따른 분류가 두 개가 약간 매칭이 안 돼요. 언밸런스한 두 개가 중첩되는 영역들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재미는 없지만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게 시험을 위한 시험이다라고 전제가 되셔야 됩니다. 자, 영역에 따른 분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에 따른 분류는요. 자산관리라고 하는 거, 재산관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설관리라고 하는 것으로 세 개로 대별을 본다. 그래서 23회 때와 30회 때 자, 나왔던 것이 자산관리, 27회 때가 나왔던 것이 시설관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재산관리가 나올 것이다. 상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최소한 자산관리와 시설관리만이라도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정확히 외우셔야 돼. 그래서 자산관리 한번 내용 볼까요?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형태의 관리. 외울 건 뭐라고요? 적극적 관리를 가리켜서 자산관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용 오히려 간단해. 자, 우리가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투자론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분산 투자를 가리켜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 관련 스케일이 엄청 큰 것이야. 그래서 어떤 자산가한테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상가가 하나가 있고 토지가 뭐 두 필지가 있고 뭐요 또 주택이 한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상가를 두 개로 가시죠. 토지를 더 사시죠. 이런 식의 개념을 가리켜서
해서 자산 관리라 부른다. 그 다음에 상가를 매입 또는 매각하기로 결정을 한다거나 투자의 위험, 투자의 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PB라고 그러죠.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이제 뭐 실제는 뭐 별거 없습니다. 저는 강의하다 보면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직원분들이 뭐 이렇게 위탁받아서 교육하는 데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봤었는데 몰라요. 잘 그 사람들도 왜 나 같은 사람들 배워서 강의하는데 뭐 설명하는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해보니까 골고루 6개 과목을 다 공부를 한다는 전제에서 한 5, 6년 제대로 해야지 이게 부동산이 솔직히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단순한 법조문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의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합격을 해 쪽팔리니까 떨어지면 해서 가장 적극적 형태의 관리를 가리켜서 그리고 이걸 자산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재산 관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유 부동산의 임대, 그 다음에 및 수지 관리에서 임대차 유치라든가 유지, 연간 예산 수립 못 외워요. 자, 그렇다 치고 자, 시설 관리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시설 운영 유지하는 소극적 관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돼. 앞에서 자산 관리 가장 적극적 형태 관리다라고 했었고 시설 관리는 뭐가 된다? 소극적 형태 관리. 그래서 설비, 운전 및 유지 해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에어컨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에너지 관리, 건물의 청소 관리, 보안 관리 이렇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시설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재산 관리 잊어버리시고요. 자산 관리, 적극적 형태 관리, 그다음에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뭐라고 한다? 시설 관리.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적극적 형태의 관리는 뭐가 된다? 자산 관리, 적자. 그다음에 소극적 형태의 관리는 뭐가 된다? 시설 관리에서 적자, 소시, 적자, 소시, 적자, 소시, 적자, 소시. 이딴 식으로 일단 가셔야 돼. 그리고 적자, 소시가 외워졌다고 쳤을 때 어차피 여러분들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포트폴리오, 매입, 매각 결정, 투자 리스크 관리 아직은 낯선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은 학개론 전반을 다 돌다 보면 이게 은행 PB처럼 가장 스케일 큰 관리, 적극적 형태의 관리라는 개념, 뉘앙스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관리, 건물의 관리라고 하는 개념과 볼 수 있는 것이 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설비의 운전 및 유지, 에너지, 건물의 청소, 보안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시설 관리에 해당한다. 해서 두 단계로 나눠서 가야 돼. 해서 적자 소시를 먼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게 뭐라고요? 적자 소시를 외웠다고 쳤을 때 그 내용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주제. 그래서 하여튼 시험 문제는 지금 10년 정도 역사에 3번 정도 나왔던 것이 영역에 따른 분류라고 이렇게 갑니다. 물론 제가 이건 만들어낸 말이고요. 그냥 자산관리 쭉 설명하고 다음에 관리가 뭐냐. 자, 23회 때, 30회 때 연속도 거의 똑같이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 지문 형태로 구성해서 답을 뽑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내용에 따른 분류라는 개념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따른 분류 얘기를 하려면요. 자,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을 또 생각해 봐야 돼.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었죠. 부동산의 개념 제일 첫 시간에 공부했던 부동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있었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어. 그래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뭡니까? 그럼 바로 튀어나와야 돼. 연공위안이라고 해서 자연,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위치, 환경이라고 하는 거. 자, 법도 모르고 경제학도 모르는 일반인한테 부동산, 토지 등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연이네, 공간이네, 위치네, 환경이네 이따구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공위안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기억 못해도 돼. 자산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소비재 또는 상품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 최근에 5년 사이에 3문제가 2문제 나왔었죠. 더럽게 많이 나와. 아주 쉬운 거야. 근데 중간에 잘 모를 얘기 나와 있으니까 수험생이 무너져서 문제가 되는 거지. 해서 이런 거 있었고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은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이 외에도 등기된 임목이라든가 등기된 임목, 그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 어디서 공부했던 거야? 학개론할 때도 논의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공인중개법에서 중개대상물 얘기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학개론 파트는 정착물의 종류가 자,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가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라는 것이다. 돌담국어를 예시했었죠. 그럼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라고 해서 건물이 있었죠. 그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과 농작물이라고 하는 거.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재배시된 농작물, 수목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더라? 저거 있었다.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의 경우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경작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게 이제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지금 뭔 얘기도 이걸로 가고 있는 거야. 바로 토지의 사연적 특성, 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체크해 드렸고요. 자, 부동산의 분류 중에서 주체에 따른 분류, 아까 자기관리 또는 직접관리 있었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 있었죠. 혼합관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자산관리, 가장 적극적 형태 관리해서 적극적 형태 관리, 자산관리, 그 다음에 소극적 형태 관리를 시설관리, 급에 잘 모를 얘기 뭐가 있었다? 바로 재산관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법률적 관리, 내용 볼 거 없어. 두 번째 나올 게 뭐야? 경제적 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술적 관리 해서 어디서 봤던 거잖아. 자,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따질 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 그거 나온 거야. 그대로 체계를 가져온 거야. 그럼 법률적 관리가 뭐냐? 대상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서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 뭐 이렇게 돼. 뭔 소린지 어떻게 알아? 알 거 없어. 포인트 안 돼. 자, 기술적 관리라고 해서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등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바로 조치 등을 가리켜서 기술적 관리 해서 건물과 부지의 부정 해소라든가 설비 관리, 경계 측량. 자, 더럽게 어렵네 해서 측량,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측량의 종류를 따질 때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간정보법 2차 과목에서 측량에 뭐가 있냐? 자, 이복 확대. 자, 이동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토지 이동에 뭐가 있다고 해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분할과 합병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목 변경, 축적 변경, 등록상의 정정과 등록상의 말소 이런 게 있었죠. 토지 이동. 물론 이때 지목 변경하고요.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원래 지적 공부에 복구라고 하는 거 지체 없이 지적 소관청이 복구를 해야 되고요. 토지 표시권 항목의 복구라고 하는 것은 측량 성과도 또는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 공부의 등본이라든가 복제된 지적 공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그도 없으면 측량해야죠. 이걸 복구 측량,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신도시 개발 또는 재개발 사업 하는데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그다음에 뭐가 있었지?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물 비차견 측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뒤에 뭘 해야 된다?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다음에 뭘 한다고 했어요? 지적 공부의 이 내용을 반영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이에 비해서 검사 측량에 필요가 없는 것이 경현해서 경계 보건 측량하고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건 검사 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 공부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공간정보법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네요. 어려워. 자, 지금 제가 여러 개의 과목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린 취지는 뭐냐면은 어차피 예복습 안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기억을 좀 되살려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줄줄도 기억이 나올 것 같으면 뭐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강의 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한 과목 끝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내가 공간 정보법이 약해, 개론이 약해 그래서 보다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얘기를 들으시는 것들이 그만큼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 관리, 물리적 관리에서 예방 조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 시설 관리라고 해서 그거와 거의 유사한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경제적 관리라고 하는 거, 뭐 부동산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총 수익에서 관리 비용을 뺀 순수익이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뭔 소린지 못 알아먹었어. 해서 결과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거 적자 소시에서 적극적 형태의 관리를 가리켜서 자산 관리, 그 다음에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가리켜서 시설 관리라고 불렀었고, 이 시설 관리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내용에 따른 분류 기술적 관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별 내용이 없단 말이야. 내용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들으면 다 알 것 같거든. 들으면 그럼 뭐 대충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법도 아니고 학이다 보니까 그냥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에 관한 분류, 부동산 관리의 분류, 자 2년에 한 문제꼴로 구성이 됩니다.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얘기야. 이게 부동산의 관리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 좀 구질구질한 얘기인데, 이게 10년 사이에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건물의 생애 주기라고 해서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이제 얘가 뒤질 때까지,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관계를 보니까 전 개발 단계라고 해서 건축하기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축 단계, 가장 좋은 때죠. 해서 건물의 효용성이 가장 큰 시기를 가리켜서 신축 단계라고 부른다. 안정 단계, 이게 이제 소위 관리라는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죠. 신축 단계 후에, 신축 단계 이익이 사라진 후에, 자, 그 시기를 가리켜서 안정 단계. 그래서 관리가 적정하다, 부동산 관리를 잘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안정 단계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마탱이 가는 시기, 바로 설비가 노후화돼서 철거가 필요한 시기, 노후 단계. 그 다음에 아직까지 철거를 안 해서 개쓰레기 같은 것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폐물 단계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단어 하나 따져 물었던 거. 그래서 바로 건축물의 효용성이 가장 큰 단계는 안정 단계다. 이렇게 해서 한번 틀리게 10년 새에 한 번 출제가 됐던 주제. 큰 의미는 없고요. 자, 바로 안정 단계와 관련해서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을 여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비치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논의 들을 주제, 바로 건물의 내용 연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의 내용 연수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제목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바로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것,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의미가 없는데, 자 건물의 물리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켜서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건물로서 더 이상 갖자 뭐죠? 쓸 수가 없을 상태까지를 가리켜서 물리적 내용 연수. 근데 이건 별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 자, 제목을 잘못 따라하는 게 오히려 좋다. 건물의 경제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의 기간, 이걸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요, 바로 뭐가 있어야 되지? 신축다, 이거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편집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편집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 연수가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남아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되면은, 자 건축물이 자 기능적으로 유효한 기간, 이걸 이름하여 기능적 내용 연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능적 내용 연수.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게 될 것이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보게 되면은 법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건축물의 존속이 허용되는 기간, 이게 행정적 내용 연수. 편집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행정적 내용 연수. 그런데 지금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경제적 내용 연수. 이게 이제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어. 뭐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기능적으로 유용하다, 이게 같은 얘기인데 가능해.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수리 비용과 이런저런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멸실시키는 것이,
기다려 보시는 것이 오히려 나은 관계. 이걸 기간 이걸 가리켜서 경제적 내용 연수. 그래서 이 경제적 내용 연수, 건물의 내용 연수에서 우리가 뒤에서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얘는 지금은 별 필요는 없고요. 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감정 평가를 할 때, 자, 토지 건물에 관한 감정 평가를 할 때 필요한 개념이 경제적 내용 연수. 그건 뒤에서 감정 평가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관리에 관한 주제 모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책론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